여러분, 지금 이 영상 앞에 잠깐 멈춰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5세 아버지의 재혼 선언 하나가 한 가족 안에 감춰진 44년의 비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혹시 인천이나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어디쯤 계신가요? 아니면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일본에서 들어주고 계신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제가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건강과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 세 남매가 나란히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장남 준혁은 회사 일로 주말도 반납하는 날이 잦았고 딸 지연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막내 성우는 자신의 인테리어 회사를 꾸려가느라 늘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다 와라. 할 말이 있다. 짧고 단호한 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남 준혁 50세, 중견 건설회사 부장, 말수가 적고 냉정한 편이었습니다. 항상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감정보다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지연 47세,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많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막내 성호 44세, 셋 중 가장 조용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고 아버지 김철수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75세, 허리가 예전보다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혼하려 한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남 준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아래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다는 걸 오래 봐온 동생들은 알았습니다. 딸 지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눈이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내 성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묵을 오래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덧붙였습니다. 너희 어머니 가신 지 2년이 됐다. 아버지 혼자서는 이제 너무 힘들다.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사실은 오래 준비해온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게 그날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셋은 각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 이순희 씨는 그해 여름부터 밥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위암 3기.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순희 씨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김철수 씨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요. 김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순희 씨는 8개월을 싸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고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끝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이순희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따뜻한 죽을 손에 들고 들어오는 사람. 박미숙 68세. 이순희 씨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30 초반에 동네 주민센터 요리교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말이 잘 통했고 취향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남편 흉도 보고 서로의 자식 걱정도 나누고 명절이면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때 이순희 씨가 박미숙 씨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도왔고 남편 없이 처음 맞는 명절에 함께 밥을 먹었고 한동안은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 빚을 박미숙 씨는 이순희 씨의 마지막 8개월로 갚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어머니 친구분이시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죽을 써서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도 밤에 이순희 씨 손을 잡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의 눈물은 친구를 잃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44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순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순희 씨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장남 준혁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복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딸 지연은 어머니의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막내 성호는 구석에 혼자 서서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등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나중에 지연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사흘 내내 박미숙 씨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상객을 맡고 음식을 챙기고 지연이 무너지면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박미숙 씨는 혼자 남아 빈 의자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육장 핸드폰 속 사진, 아버지의 재혼 선언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남 준혁이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명목은 안 부였지만 사실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마트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소파 위에 놓인 아버지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최근 석 달치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두 사람, 벚꽃이 피어있는 산책로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봤지? 그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카페에 모였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다가 딸 지연이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박미숙 아줌마 아니야? 성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세 남매의 반응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남 준혁은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서울 마포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소형 오피스텔 한 채, 금융 자산과 퇴직금, 모두 합하면 13억 안팎. 재혼을 하면 법적 배우자로서 박미숙 씨에게 상속권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유언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 몫이 상당합니다. 준혁에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딸 지연은 집에 들어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사진,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어떻게 지연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외롭다 해도 절대로 어머니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믿음. 그리고 막내 성호.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 씨의 작은 딸 이수아. 10년 전 성우가 전부를 걸었던 여자. 10년 전 성우는 34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와 박미숙 씨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두 사람의 자녀들이 딸려왔고 어색하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우는 수아를 처음 봤습니다. 이수아, 당시 32.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웃지 않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조용히 듣고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이후 며칠을 이유도 모르고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수아도 자연스럽게 줬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을 만났습니다.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성우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아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성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수아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왜 마시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남 준혁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았잖냐?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혼 상대가 박미숙 씨인 거 알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냐? 사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분도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 때문에 나한테 온 것 같냐? 모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는 안다.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이 짧으냐? 짧죠. 아버지한테는 짧지 않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실패하고 며칠 후 이번엔 딸 지연이 박미숙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의 아파트 앞에서 지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숙 씨는 지연을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이구나. 들어와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손에 감싸 쥐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엄마 친구 맞죠? 30년 넘게 친구 맞죠?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병원 다니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줌마가 제일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자리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미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제발 아버지한테서 떠나주세요. 엄마를 위해서요. 박미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답을 얻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남 준혁이 두 동생을 불러 모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돼. 직접적으로 가야 해.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산이 목적인지 확인하는 거야. 돈을 내밀었을 때 받으면 답이 나오는 거고 안 받으면 그건 그때 생각하자. 지연은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함께 박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준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미숙 씨,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이것으로 시작해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5초쯤 지났을까요?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돌아가세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박미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셋은 빈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나눈 모든 말을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박미숙 씨를 찾아간 그 시간, 아버지 김철수 씨는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에게서 미리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올 것 같아요. 김철수 씨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분 후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셋의 얼굴에는 무언가 허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막으려는 이유가 순수하게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박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철수 씨. 예상했던 일이에요.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한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8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늙고 순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8개월 전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경기도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알아보니 장남 준혁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3금융권의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버지 재산으로. 김철수 씨는 그 서류를 조용히 챙겼습니다. 아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했습니다. 재혼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재산 보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이 관리하려던 재산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아버지는 혼자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에게는 딸이 둘이었습니다. 큰딸 서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 결혼해서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수아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보험금으로 생활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한국에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상대 아드님 중 한 분이 아마 재산 문제로 복잡하게 할 것 같아. 서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제공증, 한국 법률 자문, 자산 보호를 위한 혼전 계약 초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장남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대출 상담을 한 기록.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연은 한국의 법무법인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정교한 준비가 그 주변을 이미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박미숙 씨를 찾아가 직접 부딪히는 동안 성우는 혼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아의 아파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를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성호를 보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씨, 수아 씨,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수아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려 해요. 상대가 수아 시어머니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성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성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 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오래 그분들 곁에 있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수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이 재혼하시는 거. 수아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해요. 그 말이 성호에게는 의외였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벌써 10년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누군가한테 기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성호 씨 아버지 곁에서 웃는 우리 엄마 처음 봤어요. 진짜로 웃는 거요.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도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요? 성호는 수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면 수아 씨가 제 여동생이 되잖아요. 수아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성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미숙 씨는 1955년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넷 중 막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구로동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2시간씩 서서 실밥을 뜯고 천을 잘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았고 잘 웃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단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흘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순이었습니다. 1979년 가을, 박미숙 씨는 이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보다 2년 전에 요리 교실에서 알게 된 친구였습니다. 이순희 씨는 당시 결혼한 지 3년 차였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을 때 이순희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미수가, 이 아이가, 응,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지금 키울 수가 없어. 너밖에 없어, 순이야. 이순희 씨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내가 꼭 데려갈게. 이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씨는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김성호, 막내 성호였습니다. 44년 동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이순희, 김철수, 그리고 박미숙. 세 사람은 그 비밀을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순희 씨와 김철수 씨가 성호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 스스로가 자신이 친어머니라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30년을 친구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30년 동안 멀리서 성호를 지켜봤습니다. 성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이순희 씨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 사진을 혼자 보면서 오래 울었습니다. 성호가 군대 가는 날 이순희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호 오늘 입대했어. 박미숙 씨는 잘 다녀오겠지 하고 짧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가 첫 사업을 시작하는 날 박미숙 씨는 이순희 씨를 통해 떡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떡인지 성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30년이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암투병 중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성호는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숙이는 이제 혼자 너무 오래 살았다. 이순희 씨는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전할 편지 하나, 성호에게 전할 편지 하나. 하지만 그 편지를 바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재혼을 결심했을 때 함께 열어보도록. 그리고 남편에게만 마지막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가고 나면 미숙이 곁에 두세요. 그 사람 믿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우한테 진실을 알려줘요. 그게 성우한테도 미숙이한테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김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우가 수아의 집에서 나온 것은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그 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슬퍼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결혼하면 수아는 자신의 의붓 여동생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성우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동생처럼 대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그날 밤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좋았어요. 성우는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자 하나에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말없이 밥 한 공기를 더 퍼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미숙 씨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옆에 있으면 편하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생각 안 나세요? 항상 나지. 그런데도 재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우야,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거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고.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대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냐? 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남 준혁과 딸 지연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재산 이야기, 박미숙 씨의 의도에 대한 의심, 절차의 문제. 지연은 아버지에게 어머니 사진을 들고 가서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태도가 준혁에게는 아직 설득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지연에게는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셋 다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결정을 번복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막내 성우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가온다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세 남매가 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셋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박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박미숙 씨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세 사람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지연, 성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오랫동안 못했던 말들이다. 박미숙 씨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준혁아. 네. 내가 작년 가을에 경기도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 상담 받은 거 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 상담 기록. 이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싶겠지. 아버지가 늙어서 모를 줄 알았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잠깐 알아봤던 거예요. 실행은 안 했어요. 실행을 안 한 게 잘한 거냐?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 손을 뻗은 거야. 지연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연아. 딸이 긴장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한테 두 번 찾아간 거 안다. 첫 번째는 혼자 가서 울면서 부탁한 거. 두 번째는 오빠랑 성우랑 셋이 가서 봉투 내민 거.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지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로 아버지를 걱정해서. 알아. 아버지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 안다. 어머니 생각하는 거 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지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뭔지 아냐? 지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박미숙 씨 곁에 두라고 했다. 직접 아버지 귀에 대고 말했어. 나가고 나면 미숙이 곁에 두세요. 그 사람 믿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직접요? 그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봉투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였습니다. 아버지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네. 이건 아버지가 쓴 게 아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손이 많이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 성우의 눈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공증 사무소에 맡긴 편지야. 오늘 가져왔다. 아버지가 봉투를 성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성우는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과 지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의 입구를 찾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내 진짜 엄마는 미숙이란다. 종이에는 딱 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떨림이 느껴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씨였습니다. 성우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인지 시야가 흔들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성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미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성우는 의자에서 무너졌습니다. 44년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연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성우는 피로 이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44년을 키웠다. 아버지한테 성우는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어머니 뜻이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었다. 성우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박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수아 씨랑 저를 왜 헤어지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박미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너도 수아도 너무 많이 다칠 것 같았어.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그는 박미숙 씨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그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30장 수아의 전화. 그날 저녁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성우 씨, 오늘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요. 다 말씀하셨다고요. 성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엄마가 최근에야 말해줬어요. 우리가 헤어지고 한참 후에요. 성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말해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때 더 깊어지기 전에 엄마가 막아줬잖아요. 만약 몰랐다면. 수아의 말이 끊겼습니다. 성우도 그 뒤를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요. 성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네요. 전화를 끊고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44년 전 어머니가 건넨 아이가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튿날 새벽 장남 준혁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아침 일찍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제가 재산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건 생각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서운한 건 재산 때문이 아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었다는 게 서운한 거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데 왜 몰래 했냐? 준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 앉아 아들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이 박미숙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상처 드렸죠. 죄송해요. 박미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지연아. 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아버지를 아줌마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요. 왜 그 말을 저한테 먼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 듣고 왔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박미숙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연아. 마음이 준비됐을 때 들어야 진짜로 들리거든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아줌마한테 아버지를 부탁했다는 게 그게 엄마가 아줌마를 얼마나 믿었다는 건지. 순이가 나를 믿어준 것보다 내가 순이한테 진 빚이 훨씬 많아요. 그 말에 지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재혼 날짜가 정해지기 전 아버지는 자식 셋을 공증사무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증인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재산 13억의 배분, 장남 준혁에게 현금 2억, 딸 지연에게 현금 3억과 마포 아파트,
막내 성우에게 경기도 오피스텔과 나머지 현금,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의 기부 2억. 준혁은 자신의 몫이 가장 적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적다고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말해도 된다. 준혁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알겠다. 그 짧은 대화에 두 사람의 화해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온 날, 김철수 씨와 박미숙 씨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조촐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마포의 작은 한식집, 준혁, 지연, 성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미숙 씨의 큰딸 서연은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서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딸 수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와 수아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웃음이 나왔고 어느 순간 그 어색함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아버지가 박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돌아온 인연이 이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성우와 수아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가족이 됐는데. 성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저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말해요. 1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거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성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었죠. 오래. 근데 이제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와 박미숙 씨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신혼여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쉬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성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박미숙 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박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성우의 뺨을 잠깐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우야. 고맙다. 두 사람은 탑승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 아래에 뭔가 다른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남편에게는 마지막 사랑을 이어줄 사람을,
아들에게는 44년을 기다린 어머니를,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에게는 다시 마주 볼 수 있는 이유를.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이순희 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박미숙 씨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박미숙 씨와 가끔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박미숙 씨가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지연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박미숙 씨를 일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식사였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만나면서 둘 사이에 조금씩 공간이 생겼습니다. 박미숙 씨가 어느 날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지? 성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금요. 박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엄마도 처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우와 수아는 가끔 만났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습니다. 성우 씨, 나 요즘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알아요? 뭔데요? 1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게 어쩌면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럼요. 두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오래 감춰온 비밀이 결국 이렇게 풀렸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들어가요. 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순희 어머니가 그냥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다 챙기고 가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봄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제40장 에필로그,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 이야기는 75세 아버지의 재혼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보면 이것은 재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마지막 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연결해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 늙지 않을 사람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는 44년을 기다린 친어머니를 돌려줬습니다. 친어머니에게는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유도 모르고 헤어진 두 사람에게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순희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오래도록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떠나면서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챙기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어딘가가 뭉클하셨나요? 눈물이 나셨나요? 아니면 오래전에 잊고 지낸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감정이셨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 계신지, 어느 도시에 계신지, 혹시 해외에 계신다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 제가 정성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